이철이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정경제3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5.18 관련법, 제주 4.3 특별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온종일 돌봄 특별법.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개혁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들은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1등 대선 주자이자 당대표답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주당은 책임 여당답게 정치력을 발휘해 약속한 법들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남 탓하며 결국 할 일을 제때 못한다면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와 전북, 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매입 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세 대책으로 제시한 다세대 매입 임대의 품질을 개선해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복귀하자마자 리그 9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 걱정은 말끔히 털어내고 결승골을 넣으며 팀을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뉴스 온 더 블락 월요일입니다. 세계일보 최영천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노래 소개를 제가 안 해드렸나요? 아세요? Listen to my heart. 네. 아는 노래요? 가레스 많이 게이츠. 들어봤습니다. 유명한 노래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몰라도 그 음을 중간에 그렇죠. 들으면 알 네. 거예요.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들었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네요. 우리 스태프들 숫자가 줄니까 저까지 우왕좌왕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로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닷새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요? 예, 좀 많죠.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30명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300명대가 나온 건데요. 일단 감염 경로를 봐도 지역 발생이 302명이고 해외 유입이 28명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8월 말 이후로 처음입니다. 거리두기 이 단계를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만 수도권이 내일부터인가요? 2.0으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0시부터 2단계 격상되는데요. 또 이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호남권에 대해서도 일단 1.5단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이게 2단계로 가면 많은 게 달라지는데 수능 치러야 될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달 3일이 수능인데요. 예. 일단 그 전국 고등학교와 뭐 중학교에서도 일부 그 수능 시험장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오는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 좀 불안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교육청, 그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수능 준비를 위해서 당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 인원 제한이 이제 3분의 1 이렇게 좀 강화되고요. 또 1.5단계로 격상된 호남 지역은 그 유치원,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고등학교 등교 인원인 그 3분의 2 이하를 유지를 하긴 하는데 원격 수업은 지금도 교육청 결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자, 미국 FDA가 항체 치료제 트럼프가 맞았다는 거죠? 예, 그거를 그렇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했네요. 네네. 지금 그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의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 네. 그 12살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이 약을 사용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약물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됐는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 이러면서 극찬을 한 약입니다. 리제네론 측은 이미 이달 말까지 8만 명분의 그 분량을 생산하고 내년 1월 말까지는 30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그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예, 화상으로 진행됐죠.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강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화하고 뭐 또 지금 그 좀 어려운 나라들이 좀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에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사실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아직도 성행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고 또 이제 출입자 명부를 이제 가게마다 이렇게 적어놓는데 네. 이거를 또 좀 훔쳐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엄정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또 경찰청은 보니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기관 내부 공지로 추정되는 문자와 함께 뭐 지난 18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뭐 18시 기준으로 400 몇 명이다 뭐 21시 기준으로 500명 이런 식으로 좀 뻥튀기 돼서 사람들의 그 공포를 조장하는 문자가 좀 퍼진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 서대문 경찰서를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해서 최초 유포자를 찾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예, 가짜뉴스 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저 영상으로 보니까 참 그 황당하던데 화장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일부 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코로나 감염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특히 화장지와 청소용품 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는데요. 지난 20일 오후까지 그 미국의 22개 주에서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그 부분 봉쇄 조치를 돌입하니까 이렇게 지금 좀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월마트 같은 뭐 그런 대형 마트에서 화장지와 청소용품, 물티슈, 소독제가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더만요. 그 예. 전세 현장입니까? 임대 현장이죠. 그렇죠.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그 형태의 그 공공 전세주택을 방문을 한 건데요. 이 매입 임대주택이 뭐냐면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이 LH 같은 곳에서 대신 그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이제 저소득층이나 뭐 특정 계층에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도입을 하는 건데요. 이제 김 장관이 어제 그 은평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자신하면서 또 전세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예. 뭐 앞으로 세입자 거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연구소를 만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이제 민주주의 4.0이라는 건데요. 네. 어제 실제로는 한 40여 명이 집결을 했고 현재 그 참여하는 의원은 56명입니다. 네. 의원 모임 겸 싱크탱크인데요. 이 이사장 겸 연구원장인 도종환 의원, 시인 출신인 도종환 의원이 맡았고 굉장히 그 56명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당내 단일 의원 모임으로는 최대 조직이거든요. 네. 이분 때문에 갑자기 그럼 이분들이 이 국면에 왜 모였나 좀 궁금증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연구단체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뭐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당권 및 대권 레이스가 있는데 이를 겨냥한 세결집이 아니냐 이런 좀 시선도 있습니다. 왜 4.0이에요? 이제 말씀드리면 1.0이 이제 이분들 설명에 따르면 1.0이 그 87년 민주항쟁으로 네. 이제 그 민주화를 이뤄낸 거고 네. 2.0이 그 김대중 대통령으로의 그 수평적 정권 교체 네. 그리고 3.0이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 혁명으로 그 쟁취한 뭐 이제 민주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4.0이 무엇이 그 4단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보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분 대통령 이어서 네 번째 대통령 만들자 이런 그게 이제 뜻에서 이거 관련 사천명인 줄 알았어요. 그 첫 보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더니 그렇게는 오해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물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진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안철수 대표와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만났습니까? 예, 어제 만났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전 의원인 김세연 전 의원이 만나서 그 안 대표가 이제 혁신 플랫폼이란 걸 제안을 했는데 김 전 의원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 두 분 모두 지금의 보수 정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러면서 야권 연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공유했는데요. 뭐 김 전 의원은 당을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 대화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안 대표에 화답을 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예, 이 골 넣을 때만 해도 득점 선두였는데 예. 뒤에 2등으로 눌러앉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바뀌었는데요. 어제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경기를 해서 특히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라고 굉장히 강팀인데 그렇죠. 예. 이 경기에서 전반 5분에 바로 득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9호 골입니다. 9호 골을 터뜨렸는데 이때만 해도 단독 선두였는데 지금 그 에버튼의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2골을 넣어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의 골로 인해서 소속팀인 토트넘이 지금 리그 선두로 올라섰거든요. 네. 굉장히 그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734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철이의 착한 방송, 속이 확 뚫리는 방송. 2단계의 소식을 들으니 택시 손님이 감사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송년회도 취소하고 신년회로 하기로 했네요. 저는 개인 택시 기사 지영안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분간은 조금 줄겠죠. 그래도 또 그렇게 해서 방역도 하고 다시 또 경제를 살려질 겁니다. 463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네요. 큰아이가 어느새 커서 군대 가네요. 시댁에서 아침 먹고 훈련소로 입영 병원 갑니다. 김이나 건강이 최고니까 씩씩하게 잘 있다 오길 기도할게. 화이팅 하자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예, 요즘 군대 좋아졌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추울 때 가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잘 해낼 겁니다. 자, 뉴스 온 더 블락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2부에 오겠습니다. 자, 핵심 뉴스를 세 분의 기자가 정리해주는 뉴스 싹쓸이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유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의 박진호 기자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대신 뉴스원의 김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목요일에 나와야 되는데 월요일에도 나왔습니다. 뭐 매일 나오면 됩니다. 이제 진정한 땜빵용인가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박진호를 잘라버릴까 보다.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박사님 부장님 이렇게 나무라는 재미로 방송을 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구박할 대상이 네. 없어요. 요즘 시대에 여기자 구박했다가 제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외신부터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네. 자세를 갖고 있는데 근데 뭐 소송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이든 당선인이 박빙으로 이긴 경합주들 중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게 20명 보유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면 이 펜실베이니아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주말인 토요일에 펜실베이니아의 그 연방지방법원에서 트럼프가 낸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뭐였냐 하면 펜실베이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를 다르게 처리를 했다. 그러니 펜실베이니아주가 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는 거를 막아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그냥 기각을 한 게 아니라 37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공개를 합니다. 홍계를 떴더만요. 네, 엄청나게 혼을 내는데 뭐 이 소송은 실익도 없고 좀 주장이라는 게 다 추측에 근거한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 하면 이거 완전히 억지로 꾸며낸 소송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주장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되는 대로 꿰매서 끼워 맞춘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예정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에 바이든 당선인의 이제 승리를 공식 인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한 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쪽 트럼프 쪽 반응은 뭐예요?
뭐 반응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뭐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그 지금 뭐 로펌들도 다 수임했다가 관두고 해서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소송을 맡고 있는데 항소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이 사건을 좀 빠른 속도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싶은 우리의 전략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은 상급 심인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 수뇌법원으로 사건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은근히 기대하는 게 이 법원의 판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과반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을 한 판사들이고 또 4명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라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왜 이래요?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뭐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서로 나쁜 물 들이는 친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펜실베이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승복 연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트럼프가.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2016년에 여기서 이겼거든요. 원래 민주당 텃밭인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복 연설을 하면은 더 멋질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예. 그런 거 안 돼. 주고 안 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러면 참 엑시트 아름다울 전략을 텐데. 좀 영리하게 짜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4년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잡하게 본인들의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러게요. 방법을 쓰려면 그런 아름다운 승복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G20 그 화상으로 하는 네네. 정상회담을 보니까 고개 숙이고 네. 거의 고개 숙인 트럼프던데 네. 계속 딴짓하더만요. 예, 그게 딴짓한 시간이 뭐 이렇게 휴회 시간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개회하는 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의장국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의 국왕이 이제 근엄하게 개회사를 막 읽으면서 코로나에 우리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책상만 보고 있더니 그 시간에 띡 트위터 계정에 트윗이 올라온 거죠. 이번 선거는 대사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회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선거 불복 트윗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 발언 순서가 오니까 자기가 너무 코로나 대응을 믿을 수 없이 잘해서 경제도 살고 사람들도 많이 살렸다 이렇게 자랑을 한 다음에 자기 발언이 끝나니까 바로 이제 골프 치러 가고 예, 그 재무장관이 대참을 시키는 식으로 예, 회의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참. 남의 나라니까 그나마 보고 있지 우리나라가 속 터질 일이에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기정사실로 취임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보면 될것 인사도 이제 같습니다. 속속 발표가 네네네.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장 가져갈 거냐 관심이 많죠. 관심인데 네네. 어떻게 좀 조율이 돼 가나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아직 조율을 할 수는 없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외국 정부랑 접촉하는 거는 약간 금기시 되는 게 있는데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캠프 사람들은 거의 뭐 외국 정부랑은 접촉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대통령도 한번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 강경화 장관도 미국에 가서 발언을 했는데 차기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 그거를 토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최근에 방미했던 여당의 이제 그 의원단도 싱가포르 합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정신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신문에 그 경향신문인데 유신모 기자 네네. 외교전문 의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싱가포르 합의에 기대하지 마라.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랬던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쪽에 가까운데 사실 싱가포르 성명이 처음 나왔을 때도 평이 많이 엇갈렸죠. 이게 내용을 이제 저도 살짝 좀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찾아봤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가 순서대로 첫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둘째가 한반도의 영구적인 이제 평화 체제 구축, 세 번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네 번째가 미군 전쟁 포로 유해 발굴 및 본국 송환입니다. 네. 당시에도 이게 뭐 북미 정상이 같이 서명한 첫 문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출발점으로선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는 아니 북한의 핵능력을 좀 줄이거나 동결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좀 담보를 못하지 않았냐. 얻은 게 뭐냐.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만날 때는 만나주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선물을 주는 건데 그 대가로 받은 게 뭐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순서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부터 불러드렸잖아요. 비핵화가 세 번째에 있고 그 평화체제랑 북미관계 정상화가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 북한은 계속 이 순서를 갖고 넘어지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도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 순서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당연히 중요한 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왜 약속한 대로 비핵화 노력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왜 약속한 대로 북미관계 정상화 노력을 안 하냐. 그럴 거면 우리 제재를 풀어서 우리를 정상국가를 해줘야지. 이렇게 좀 엇나가는 사실 기반이 된 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개성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사실 비슷한 얘기를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 시절에 한 적이 있는데 뭘 얻은 거냐 대체. 오히려 그 이후로 핵 능력은 점점 고도화가 됐고 미국에 대한 위협은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든의 입장인데다가 또 싱가포르 정신을 계승하자고 후속 조치를 위해서 만났던 게 하노이 정상회담인데 거기서 노딜이 나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미 이거는 깨진 판이란 말이죠. 그러니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가 굳이 이제 특히 트럼프의 핵심 대북 정책 기조인 그거를 굳이 계승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현실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김연경 기자가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현장에 있었어요? 네, 취재하고 갔었어요. 있었어요? 예. 와, 역사 현장에 있었네.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벤트 효과는 좋았죠. 그래서 네.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얘기는 그때부터도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아까 유재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북한에게는 정통성을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통성을 부여해 준 게 됐죠. 정상으로서 해주고 만났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전에 신뢰관계부터 구축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실을 남겨줬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회담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오늘인가요? 국무장관도 이제 선임이 되잖아요. 국무장관이 선임이 될 분도 토니 블링컨이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대북 강경파라서 약간 싱가포르 정신을 계승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컨셉을 잘못 잡고 있는 거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근데 자꾸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나갈 사람들 만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사람들 의견을 바이든 쪽에서 뭐 중하게 듣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답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예 접촉하지 말라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지시를 내린 데다가 이게 트럼프, 그러니까 ABT라고 하죠. Anything but Trump.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거는 무조건 안 해라는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김한 네. 기자 뭐 의견 없어요? 아니, 뭐 정권 바뀌었는데 우병우한테 가서 그 검찰 개혁하자 이런 얘기. 추억의 그분을 소환해내는 저 이런. 싱가포르 회담 갑자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 내근하고 있었는데 엄청 화면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서. 그게 헛다리 짚고 있다 전체적으로. 예,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예. 일자에 대해 얘기 좀 해볼게요. 쿠팡이라고 요즘 잘 나가잖아요. 네. 국내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신 이렇게 평가하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쿠팡이 가장 많이 했는데요. 지난 2월 이후 9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에 따르면 네. 쿠팡이 이제 13,744명의 신규 했네.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고용 규모를 보시면 규모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3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10만 명이 좀 넘고요. 현대차가 한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이 바로 쿠팡인데요. 와. 쿠팡이 LG를 제치고 전체 고용 규모 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양은 좋은데 양은 뭐 반가운 일인데 질도 괜찮아요? 고용의 질도 좋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한 달간 8,297명을 뽑았는데 6,017명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에? 얼마? 왜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오래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무급휴직 기간 중에 마땅히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쿠팡에 가서 며칠 일을 하고
말고 며칠 또 일을 하고 말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이게 이제 다 고용에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건 이제 쿠친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제 쿠팡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직종인데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일하시는 분도 있고 반나절만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고용 통계에 잡히면 이 부분이 이제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 쿠팡의 정규직은 2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요새 굉장히 각광받는 물류업체인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들어서 처음 정규직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물류업체가 사실상 정규직 고용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직인 이런 일자리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정규직 전환 협의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쿠팡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2년 동안 이제 회사에 좀 부당한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명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쿠팡 측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쿠팡은 동종업계랑 비교할 때 굉장히 일자리의 질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2시간도 지켜주고 뭐 연차와 퇴직금, 산재보험, 아까 이제 국민연금. 근데 어떤 물류업체들은 4대 보험 가입 안 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고 4대 보험 포함해서 이제 종합건강검진까지 제공한다 이런 건데 쿠팡이 동종 물류업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낮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고용이 계속 반복되는 고용과 그만둠이 이런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최영준님 문자 주셨는데 쿠팡이 만들어낸 일자리보다 일자리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근데 이게 뭐 자신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뭐 AI 시대 이렇게 가면 옛날 같은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뭐 긱노동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단기 고용되고 뭐 단기 해고하는 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꽤 오랫동안 노동시장의 쟁점이 노동이 너무 유연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너무 불안정한 삶을 산다라는 거였는데 플랫폼 노동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그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에 기반한 물류업체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노동권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택배기사들이 연이어서 그렇죠. 그 죽는 문제들이 인데 거기서 보면 이들의 노동이 유연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노동한 것만큼의 값을 다 받고 있는 거냐.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과 이런 종속 관계가 명확하던 시절에 노동을 그대로 하면서 사실 이제 고용 부분만 좀 유연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뭐 쿠팡 현장이 지금 여러 번 코로나에 노출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일용직이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는데 뭐 저희 신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여전히 뭐 제2의 전태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꽤 긴 기획도 진행했었는데요. 좀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신문사 홍보도 하네요. 다시 전태일 올해 전태일 50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I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뭐 로봇 같은 거 제가 또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또 기술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생겨요.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도 봐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 이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들여다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들에 대한 노동 통제가 무슨 아주 악덕한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계속 핸드폰으로 돌아가는 어떤 물류집에 어떤 어디로 가라 이런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만나보면 현장에서 난 누구한테 항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좀 가보죠.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줄여요? 네, 조인다고 하는데요. 원래 정부 규제가 지난 13일에 발표되기로는 이달 말 30일부터 대출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에 대해서 1억이 넘는 경우 맞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먼저 저는 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각이 딱 잡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먼저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소득자에만 한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한 사람당 돈 빌리는 사람당 연간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또 규제를 하게 되고요. 또 연봉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DSR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카드론을 받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출들을 다 합해서 그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이 연소득의 40%가 넘어가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왜 앞 정부가 제시한 일정보다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부의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그 부동산 대책 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저금리라서 대출이 상당히 좀 많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려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이게 연간으로 보고도 하고 분기로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대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대요. 지금 보면은 대출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13일부터 지금까지 나온 신용대출만 해도 1조 5천억 원인가가 그 사이에 늘었다고 하고요.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하는 이것도 개설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엄청난 대출이 늘어났으면은 규제를 또 자신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쿠팡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문자 주신 분이 많네요. 2003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거리두기 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택배 물량은 넘쳐나는데 걱정입니다 하셨고요. 9988번 서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아니 어떤 일자리든 노동대가 받고 각자 능력껏 일하는 거지요. 쿠팡이 나쁜 일자리입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5106번 서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매일 듣고 있는 우주 엄마예요. 코로나 때문에 휴직 중인 남편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쿠팡 플렉스였습니다. 쿠팡 플렉스는 일반인이 자기 차량으로 차를 가지고,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거죠. 그마저도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공지가 있어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라는 게 휴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공지가 떴나 보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못하게 하죠? 뭐 겸직 금지 뭐 이런 규정을 걸 수도 휴직인데? 있고요. 그래도 그래도 그래요? 지금 이제 재직 중이니까. 휴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그러니까 사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단기 맞아요. 알바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요 신용대출 문제는 3부에 조금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2부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뉴스 듣고요. 3부 뉴스 삭스리 이어가겠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예, 할 말을 하는 이철의 정치쇼 뉴스 삭스리 이어가겠습니다. 유지혜 중앙일보 기자,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뉴스원 김윤경 기자. 여기만 순서가 틀렸니? 김윤경 뉴스원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사한 거라도 더 이게 또 그 시기 하면 그 시기 되니까. 자, 저희가 신용대출 좀 짚어보다가 2부를 끝냈었는데 그쯤 하면 이제 이 얘기는 될 것 같고 그죠? 네. 부동산 얘기도 이제 곁들여서 한번 해보죠.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대요. 내놓겠대요? 네, 구체적인 걸 내놓겠다고. 왜 그렇게 위험한? 그쵸?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반응하는데 구체적인 대안, 특히나 시장에서 작동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문을 했다고 자세는 해요. 좋네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국정감사할 때 야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전세 대란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약간 올랐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재미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다는 정치 공학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전문가들, 그러니까 김희국, 유경준 의원, 김희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토교통부 차관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종합대책을 주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연아 비대위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조세 전문가들을 합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비대위 보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정부 비판하는 건 쉽지 대책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행정부를 움직여서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가 않은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뭔가 이제 반대가 되려면은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논리적인 어떤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재보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는 그래 이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 멀게 보면은 대권에도 대선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쯤 부동산과 관련한 무언가는 내놔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흔히 야당의 스탠스라를 이제 두 가지 모델을 네. 얘기하거든요. 비판 야당, 네. 대안 야당.
이제 무조건 비판하면 된다. 이게 이제 비판 야당이고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격해야 된다는 게 이제 대안 야당론인데 저는 대안 야당론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안을 갖고 비판하면 되니까 그 두 가지 다 가능하잖아요. 김한 기자가 보기에도 야당이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신문이 제목을 총대를 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총대? 김희국 그 전 국토부 차관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대안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를 맞아요. 서로가 사실 알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여당이 계속 부동산 관련 실책이 있어 왔죠. 그리고 이 실책 더하기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킨 건 실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잡아내고 그거를 꼬집고 이런 건 쉬운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 부분에서의 모델링을 가져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히 얘기하면 공급과 수요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도가 됐던데 과천 지역이 전세랑 매매가 지금 다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투기 지역에 비하면 훨씬 그러니까 실제 마이너스 성장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공급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내년까지 한 2만 가구 정도 공급 예정이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이름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난 우리가 뭐 보정권을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 보면 사실 이제 공급 정책을 들고 나올 거다. 지금 그 정부 여당이 그런 이제 대규모 공급 정책을 해봐야 당장 효과가 없으니까 뭐 영끌해서 전세를 공급한다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뭐 호텔집 개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야당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속편하게 우리가 대량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포지션이기 어떻게 때문에 대량 공급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러니까 공공전세 그래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전세 주는 거 하고 호텔방 개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야당이 있을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택지를 개발해서 지금 재개발, 어쨌든 재개발 역시 재건축을 규제 풀어주고 풀면 되죠. 예. 제가 사석에서 논쟁할 때 자꾸 따지면 어쩌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어쩌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내놓는데 저는 좋은 자세라고 보는데 내놨다가 또 야 그건 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또 역공세를 당할 우리들. 네가 하면 잘할 줄 알았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근데 공급만이 그건 아니고 저는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대출을 막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아니라 전세 대출은 해주지만 총 수요를 줄이는 이제 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풀어줘서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지금 대충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것도 막히기 전에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받을 사람들은 다 영끌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아이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특활비 때문에 네. 좀 시끄러운데 이 시작은 추미애 장관이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를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근데 불은 지금 법무부로 번져버렸어요. 네. 논란이 뭐예요? 지금 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2021년 신임 검사 역량 평가를 했던 면접위원 뭐 부장 차장 검사들인데 네. 이들에게 이제 경력금 50만 원씩을 봉투에 담아서 지급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이제 신임 검사 역량 평가를 하면서 뭐 이 역량 평가를 하는 심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다 지출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수당과는 별도로 검찰국장이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이제 비판이에요. 이른바 이제 이 사건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돈봉투 만찬이죠. 그러니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로 이제 중앙지검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간 검사들에게 그다음에 검찰국장은 중앙지검 검사들한테 돈 봉투를 줬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한겨레 단독 보도였었는데 이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 지금 검찰총장 특활비 문제 삼으면서 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들한테 돈 봉투 돌리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특활비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쌈짓돈 쓰듯 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던 건데 이거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약간 쌈짓돈 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50만 원씩 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역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 4월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네. 기사화됐고 한겨레 신문에 기사화됐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죠. 네. 그러고 오신 분이 윤석열 그렇죠. 중앙지검장이죠. 예. 화려한 뭐라 그럴까요? 승진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책임지세요. 지금 시끄러운 건데 모든 책임이. 검난의 출발점이 그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 사건이었. 근데 이게 특활비가 굉장히 애매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을 비판할 수 있는 돈인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돈은 그거를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 있냐면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신임 검사 역량 평가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수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사실 매년 하는 일인데 왜 거기다가 경력비 쪽으로 특활비를 주냐 뭐 이 논란이 계속 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대해서 지금 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보니까 여야가 또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특활비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야당 의원들은 불과 한 2주 전까지는 그렇게 특활비 쓰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다시 이제 논쟁이 좀 뒤집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규정에 안 맞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규정이라는 게 이에 준하는 뭐 이런 단서 조항이 붙으면 다 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뭐 그렇게 주장을 서로 해왔던 거고 통상적으로. 아니 근데 이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이 없으면 모를까. 그쵸. 엄연히 지급이 되는데 50만 원씩을 따로 준다는 거는 뭐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특활비에서 꺼내서 준다는 거는 용도가 안 맞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이제 감찰 가지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분수령해? 뭐 매주 지금 뭐 한 4주째 이번 주가 분수령 할 거다. 언론이 문제야. 맨날 그렇게 써. 안 달려. 분수령이 아직 멀었나 이런 생각이 답답해요. 드는데요. 면 채워야 되는데. 지금 뭐 대면 감찰을 할 거다 시도를 지난주 했었잖아요. 근데 겨우 실패했는데 대검은 이제 감찰 조사에 동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아니다. 감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총장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 그래서 뭐 이른바 지난주에 평검사를 보낸 게 모욕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논쟁까지 갔었는데 그 상황은 제가 보기에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서로의 그 격앙된 감정으로 볼 때는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대검 끝까지 안 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돼요? 추장관 카드는 뭐예요? 뭐 추장관에 어떤 카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게 퇴로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 그래서 뭐 장관이 먼저 사퇴하고 총장이 사퇴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총장이 먼저 사퇴하고 장관을 사퇴시키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이 사퇴시킬 수 있는 건 장관뿐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관이 먼저 사퇴해야 된다. 왜 장관이 또 먼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몇 가지 시나리오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상대 지지자들 사이에 또 격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제일 깔끔한 건 동반 사퇴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나오게 있는 게 무슨 명예제대론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야욕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것까지는 하게 하고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 뭐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어제인가요? 어디 기사 보니까 그 조화 보낸 거 네. 추 장관한테 조화 보낸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꽃길 경쟁.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많이 네, 양보하면 그것도 맞아요. 좀 볼썽사납긴 합니다만 조화 보낸 거 살아있는 사람한테 조화 보낸 거 아무리 그건 싸우는 중에도 아니죠. 상도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수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그 원내대표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의장 주재로 오후에 만나는데요. 거기서 뭐 극적으로 뭔가 서로가 좀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주목이 되는데 입장이 워낙 다르죠. 그러니까 여당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연내 출범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자는 입장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봐야 결과가 너무 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리고 이제 이 180석을 얻은 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수처를 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만나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뭐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돼서 여당이 우리가 그 공수처법 개정해서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그 국회가 아마 그 올스톱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침 신문에 대한변협회장 여기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대한변협회장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뭐 그분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두 분이 무조건 반대해서 안 됐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좀 이렇게 타협점을 참아서 해야지. 그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비토권을 없앤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그것도 좀 웃겼었긴 하지만 야 나는 무조건 끝까지 반대하면 이거 출범 안 되게 할 거야. 그쵸. 이것도 안 그건 되잖아요. 잘못 잡기죠,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지금 근데 그렇게 짜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는 법을 개정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타협하라고 주장하고 한 있는 거죠. 타협하라고. 그렇죠. 타협이 되면 되는데
김희정님이 문자 주셨어요. 장관 사퇴 먼저 한 표. 아이고. 예, 232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 윤 총장 나가서 정치하면 되겠네요 하셨습니다. 이번에 윤 총장이 사퇴해라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온 나라를 누가 먼저 사퇴할 거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그냥 시간 정해서 엠바고 걸고 둘이 같이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직자가?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좀 대통령이 한번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침묵이 길죠. 아유, 참 스트레스네 부동산 문제도 정말. 침묵이 기신데. 네. 예. 자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네, 가상화폐인 건 알아요. 고정현 기자가 투자를 했었다고 했었던 손해 봤다는 거 있죠. 이 엄청 빠지고 손해를 봤다고 하죠. 소액을 근데 투자해서. 이게 왜 최고가를 갱신하는 거예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펌프질을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하니까 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특히나 달러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달러 가치가 많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률이 높은 대안 투자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가가 여기 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그 상거래 결제를 대행하는 페이팔이 이 비트코인의 매매라든지 거래를 서비스를 맞아요. 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이어서 월가도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JP 모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 나머지 뭐 시티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막 한국은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그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상품 거래 감독하는 분이에요. 감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우호적인 사람이 나서서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 모여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는데 저는 급등하실 때 투자 들어가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예.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저 여기서 투자해요 말아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그래요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해라.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000만 원을 훨씬 넘겼다가 300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던 자산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거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너 지금 빚내서 투자할까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비트 안 돼요. 비트 안 되고 영끌 안 됩니다. 그냥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에는 제가 뭐라 할 수 알겠습니다. 없지만 그거까지는 금지다라고. 끝으로 하나 더 알아볼게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인가요? 예,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러니까 장관 겸 장관이죠? 네, 그렇죠. 네. 옵니까 우리나라에? 네,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을 하고요. 보면은 코로나19가 뭐 창궐한 이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왕이 부장관의 첫 대면 회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이든이 취임 전에 네. 뭔가 우리나라 와서 시기가 묘하죠.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네, 사인 네.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양자적으로 한중 관계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방한일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또 사드 보복이 아직 완전히 제거가 안 됐잖아요. 남은 보복 제거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근데 네. 중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좀 약간 속된 말로 단도리를 필요하죠. 치고 싶다 뭐 이런 기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틀 동안 일본을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압박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틀이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인데 그 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해서 이런 미중 대립에서 우리 입장이 뭔지 좀 선제적으로 설득을 하고 너네 입장이 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그러려는 의도로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수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새내기 청취자입니다. 파워 FM만 듣다가 우연히 이 방송 듣게 되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방송이 너무 재밌네요. 한편으로 슬픕니다. 정치쇼 화이팅.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니까 제가 슬프네요. 함께 슬퍼지는데요. 왜 나이가 들었어요? 아니 신혼부부도 듣고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남녀노소 안 가립니다. 예. 착한 방송이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듣는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마우니까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고요.
자, 김윤경 기자, 김한 기자, 유재 기자 세 분과 함께한 뉴스 싹쓸이 오늘은 이쯤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들을까요? 웨스트라이프의 마이러브란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4부에 오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굳이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사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DJ 리 이철이의 정치쇼. 청관열의 큰 그림 진행하겠습니다. 청관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언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론 이야기? 네네. 본인 직업 얘기를 하시는 거네? 이게 뭐 일단 자아 비판도 포함해서 해야 되겠죠. 자신 있으세요? 뭐 제가 그래도 저를 비판하는 게 제일 쉽지 않겠습니까? 남 비판하는 것보다 좀 쉽죠, 나게. 그렇죠. 예. 네. 어디를 예를 들어서 할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위기인데 아주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원래도 뭐 탑 언론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도 훨씬 더 탑이 되는 언론으로 거의 혼자 치고 나가고 있죠. 저 그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네. 뉴욕 타임스예요, 뉴욕 타임스예요? 예, 넘어가 주세요. 아니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꼭 뉴욕 그러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네, 한국식으로 아시죠? 저희 표기법상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예. 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네. 그 우리 모두가 느끼다시피 이게 사실 건강 뉴스기도 하고 또 과학 뉴스기도 하고 그치. 백신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그치. 해가지고 사회 경제 뉴스기도 하고 네. 이를테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가면 피해 보는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 정치 뉴스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예,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이 이제 팬데믹에 훨씬 더 강력하다, 민주주의 유약하다 뭐 이런 얘기 초기에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그 사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를테면 어떤 분석가들은 팬데믹이 없었다면 바이든이 과연 이길 수 있었겠느냐.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어떤 특정 이슈가 그 기존 언론들처럼 뭐 정치는 정치가 쓰고 사회는 사회가 쓰고 이럴 수 없는 이슈가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의 역량이 이 하나의 스토리, 빅 스토리에 대해서 달라붙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잘 된 거예요? 뭐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그 사상 최초로 이제 디지털 수입이 지면 수입을 앞서기 시작했고요. 지금 뉴욕타임스 구독자가 이제 650만 명인데 디지털 전용 구독자가 지금 570만 명입니다. 그 지난 2분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4, 5, 6월 이 2분기 석 달 동안만 67만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구독자로.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팬데믹 기사, 그 코로나19 기사는 무료로 푸는데도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데요? 예, 코로나19 기사는 굉장히 급박한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를 무료로 풀어요. 야, 그것도 멋있다. 네, 뉴욕타임스 들어가 보시면 왜 페이월이라고 해가지고 그 로그인 시키고 뭐 이게 단계별로 이제 굉장히 요금을 그 낼 수 있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하는 건데 사실 한국 언론은 그런 것도 좀 취약하죠. 근데 그 팬데믹 관련 기사,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그런 장벽 없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공짜니까 공짜 기사를 보고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고 공짜 기사를 보고 오 이 매체는 볼만하네, 구독할 가치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돈을 내는 사람이 석 달 동안 67만 명 있는 겁니다. 부럽죠.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가 유독 도대체 주위에 어떤 미국 출신들이 계시는 겁니까? 유독 잘하게 된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고 하면 참 그렇긴 한데요. 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뉴욕타임스가 뭐 항상 잘 나가는 언론사였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를테면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뭐 이렇게 그 제3세계 재벌들한테 팔리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때 뉴욕타임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뉴욕 본사가 굉장히 근사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근사한 건물을 팔아요. 일부를 팝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기자를 뽑아요. 사실 한국 언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역발상입니다. 어려우면 사람부터 줄이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예. 기자를 뽑아서 지금 1,700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기자가. 그 사실은 이게 감이 안 오는 사이즈예요. 이를테면 한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들도 기자가 500명 이상 되지 않고 뭐 이런데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의 투자를 하고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하고 특히 과학 기자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거 올 줄 몰랐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과학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장르다라는 거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 우리 올해에 이제 한국 언론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취재를 하고 해석해야 될지를 아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은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어려운 시기에 본사 건물까지 팔아가면서 이를테면 인프라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시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정말 큰 이야기. 어떤 부처별로 이제 대응해서는 담당할 수 없는 큰 이야기가 닥치니까 모든 조직을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를테면 뭐 패션 기사 쓰던 팀, 그리고 스타일 팀, 속보 팀 이런 팀들이 모든 자기 원래 하던 일이 뭔지 상관없이 그 자기 영역에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과학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내냐 하면은 이제 백신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근데 이제 기성 언론이 쓰는 방식, 한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습니다만은 백신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씁니다. 화이자가 어떻게 했다, 모더나가 어떻게 했다 계속 쓰잖아요. 그 뉴스 자체 그날에 벌어진 이 단면의 뉴스는 쓰는데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됐고 시간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구조, 시간적, 공간적 구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그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백신 트래커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라는 페이지를 여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이제 백신 개발들이 쭉 레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실험하고 이제 그 현장 투입되고 이 모든 맥락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들이 단계가 지날수록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 얘는 탈락했어. 얘는 3상으로 넘어갔어. 이런 게 이제 한눈으로 쭉 보이고 계속 트래킹 추적이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가 구조화돼서 한눈에 보이는 거죠. 이 페이지가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후 이제 전반적으로 뉴스를 보는 양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많이 본 와중에서도 이 페이지가 가장 많이 보는 페이지로 올라섰습니다. 되게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람 줄이는 구조 조정을 많이 하는데 그 대목이 익숙한 인상적이죠. 문법인데 예. 사람 늘리는 구조 조정도 가능하군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예. 사람 늘린다고 해서 예. 기사의 질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성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사람만 늘려봐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뽑아와도 구조가 사람을 놀게 만들면 좀 속된 말로 짱 박히게 만들면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와서 놀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건데 그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경영적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담당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 사건, 일 중심으로 조직이 계속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고 그 이 일 중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뉴욕타임즈 사장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콘텐츠라는 말을 싫어한다. 언론사가 만드는 걸 콘텐츠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다. 우리가 하는 건 저널리즘이다. 굉장히 고전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인 게 콘텐츠라는 표현 한국 언론에서도 최근 급격히 많이 쓰거든요. 어떤 콘텐츠 서비스 기업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언론사가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뭐 저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백투더 베이직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경영자가 정확히 그 조직의 수장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를테면 저널리즘이 기본이다라는 원칙에서 코로나라는 빅스토리가 터졌을 때 그럼 이 빅스토리를 우리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다음 스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게 현실에서 구현되기가 참 어렵죠. 그분이 컨텐츠랑 이제 저널리즘을 비교한 거는 네네. 저널리즘은 어쨌든 팩트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것. 근데 컨텐츠는 네. 팩트보다 네.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나 네네. 어떤 입장, 견해, 네. 주장 네. 이런 게 더 부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한 개념이겠죠? 그걸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까지 한 건 아닌데 결국 그 사실이라는 거 저널리즘이 찾는 사실이라는 게 결국 제일 매력적인 콘텐츠다. 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실 그 사실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복잡하고 아까 3부에서 나왔던 그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어떤 그 단편적인 사실들은 굉장히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한국 언론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위협이냐. 이를테면 이 두 그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장이 어떤 관계 맺음이 이제 우리 헌정과 권력 원칙에 맞는데 지금 어디서 누가 어긋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깊은 팩트 저널리즘에 기반한 이야기인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한국 언론에서 좀 덜 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니까 예.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도 충실히 보도를 해주면 좋은데 네네. 팩트가 잘 안 보이잖아요. 주장만 난무하고. 사실 뭐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기에는 예, 아니 다 그렇다는 의견으로 게 아니라 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저는 뭐 시사인의 정기 구독자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신문에 제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시죠. 예. 어떤 경우에는 팩트보다 해석, 네. 관점 네. 이게 거의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 이 저널리즘 얘기하면서 뉴욕타임스 얘기할 때 참 난감한 게 뭐랄까 이 기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드느냐 얘기를 계속 뉴욕타임스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한국 얘기로 돌아오면 제일 기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지금처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왜 이렇게 불신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레기란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기레기는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멸칭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또 때문에 예. 뭐 기덕이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뭐와 뭐의 합성어인지는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이게 기레기보다 더 강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조롱할 일은 아닌데 하나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불신의 상징이잖아요. 일단 그 표현을 쓰면서 이제 언론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와는 별개로 왜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느냐를 그렇죠.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진단이 가능할까요? 아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자아 비판한다면서요? 예, 아니 사실은 뭐 자아 비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인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당연히 이렇게까지 된 거는 이제 현장 종사자들 저를 포함해서 현장 종사자들이 이제 그 좋은 언론의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를테면 언론을 어떤 식으로 유통할 수 있느냐 정보를 유통하는 경로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뭐 유통 생산 소비까지 여러 단계에서 이제 문제들이 좀 이렇게 서로 교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나빠지니까 유통이 나빠지고 유통이 나빠지니까 소비가 나빠지고 소비가 나빠지니까 또 생산이 나빠집니다. 이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사실은 그 끊으려면 생산자들, 기자들, 언론이 끊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도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하는 게 본령이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하라고 사실은 언론이 그렇잖아요. 헌법상 특권적인 자유를 받았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그건 저는 좋은데 예. 자기 안에 어떤 허물은 비판 못하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네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들에 있는 거는 그냥 그저 그런 거거나 관행인 것이고 바깥에 누군가가 하는 짓은 나쁜 짓이고 잘못이고 네네. 이런 이분법 이걸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은 언론 안에서 이제 상호 비판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또 상호 비판하다 보면 또 그걸 또 정파적으로 해석하고 이를테면 저 언론은 진보 언론이라서 보수 언론을 때리는 거야. 보수 언론이라서 진보적인 뭐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이렇게 계속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길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백투더 베이직이겠죠.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론이 이제 굉장히 특별한 자유를 보장받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언론 그 자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요. 언론에 네. 대한 비판도 이제 그 그렇죠.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 기능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을 누가 감시하는가. 그 권력을 감시하는 마지막 힘은 시민, 주권자인데 그럼 주권자들에게 지금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제대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망가지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원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밉다고 이제 다 치우고 다 개인 방송으로 다 뭐 이렇게
뭐 특정 매체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로 뭐 이렇게 다 대체할 수 있느냐 본질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언론이라는 기능이. 그러니까 가장 비민주적인 조직을 어떤 분은 예를 들면서 네. 대기업 오너가 있는 대기업의 네. 의사결정과 네. 언론사 편집국의 의사결정 네. 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제가 기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꽤 민주적인 편집국에서만 일을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죠. 예. 그렇죠. 일부 예.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내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도 사실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에요. 저희가 민주화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정치 권력의 민주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있는 조직 그 곳곳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라는 걸 고민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까다로운 주제 뭐 항상 저희가 큰 그림에서는 까다로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만 뉴욕 타임스가 코로나 국면을 잘 이겨낸 걸 계기로 우리 언론의 문제를 네. 좀 짚어봤습니다. 정관율의 큰 그림 정관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 추첨한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릴까요? 김윤재님 비트코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식 열심히 모으려 합니다. 주식 하시는군요. 예, 짭짤한 소득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0844번 쓰시는 분입니다. 열풍 불 때 투자했다가 손해 많이 봐서 인생 썬경험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마이너스 통장을 훈장처럼 붙잡고 있네요. 아까 우리 김윤경 기자가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시군요. 9519번 쓰시는 분입니다.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듣게 됐습니다. 애청자가 되려고요. 꼭 뽑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PD의 신금을 올렸습니다. 원래 제가 3분만 치킨 콜라 세트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날도 춥고 해서 4분 더 선정했습니다. 4분 더 드릴게요. 박서진님 이철이의 정치쇼 들으며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하더라고요. 10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알아서 속상하네요. 야 이거 우리 PD 이 마음을 딱 잡는 멘트네요. 고맙습니다. 9749번 쓰시는 분입니다. 엄마랑 라디오 들으면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정답 주셨고요. 2858번 쓰시는 분입니다. 김장 끝내고 몸져 누웠어요. 밥할 기운도 없는데 치킨이 무지 땡기네요. 땡기시면 드려야죠. 5288번 쓰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4개월 만에 4박 5일 휴가 나왔는데 꼼짝도 못하고 방콕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어째요. 무지 반가웠겠습니다. 치킨 주시면 만나게 먹이고 수요일에 복귀 잘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이 다 좋네요. 따뜻함이 묻어나서 좋습니다. 이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이의 정치쇼. 예,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은 따뜻하게 다니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 감기 조심하라는 인사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김현성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나가네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있죠 이것이 끝이